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배배입니다. 오늘은 우리 배장소 3 오축 가공기의 도입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같이 공유를 해보겠다고 해서, 앞전의 영상은 이제 기계 타입, 그죠? 어떤 기계를 살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고려해야 될 게 뭔지 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마 공유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측 상단에 제가 카드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럼 뭐를 또 한 번 더 같이 정보를 좀 공유해 볼까 싶냐면, 바로 바이스입니다. 바이스. 오늘은 좀 다른 색다른 방식으로 이 노트에다가 하나씩 적어가면서 제가 생각한, 그리고 공부한, 그리고 결론을 내렸던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이스는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그와 같은 건데, 공작물을 잡아주는, 우리가 공작물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거 소재라고 했을 때 소재를 잡아주는 거를, 역할을 하는 거를 세팅이라고 했을 때,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제 세팅해주는 과정을 지그라는 거를 활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스인 거고, 이거를 이제 엔드밀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공구를 세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척이라고 봐야겠죠. 척은 화치동 강의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이제 바이스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희 역시도, 저희는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제 일련의 과정 속에서는. 근데 아마 우측에서 이 바이스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되게 불가분해, 되게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세팅 지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축 바이스는 뭐가 있냐? 바이스에도 종류가 되게 많지만, 뭐 유압 바이스, 파워 바이스, 뭐 각도, 뭐 틸팅 바이스,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오축 바이스는 많이 사용되는 게 센터링 바이스. 센터링 바이스. 이 센터링 바이스가 뭐냐면, 이 공작물이 있으면 이 쪼, JAW, 이 쪼가 센터링, 가운데로 동시에 몰리는 거예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센터링 바이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스, 파워 바이스 같은 거나 위압 바이스 보면은 고정쪼가 있고 공작물을 놔둔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쑥 밀려가는 편인데, 그게 아니라 둘 다 이동조라는 게 특징이에요, 센터링 바이스가.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하냐? 우선은 오축이라는 기계 특성상,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TT 타입이니까, TT가 뭐냐면 테이블 틸팅인데, 그 A하고 C축이 다 테이블이 움직이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거를 한가운데 그 공작물을 놔둬줘야지 이 친구가 어디에 이렇게 편심되거나 이러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회전할 때 어디에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기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가운데 위치해 주는 게 제일 포인트거든요. 근데 고정조가 있는 타입의 바이스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이동조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고정조에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중심에서 멀어져서 하나의 편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측면에 가공 같은 거 할 때 여기가 거리 때문에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센터링 바이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측 바이스라고 하면 센터링 바이스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센터링 바이스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센터링 바이스는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냐? 센터링 바이스도 브랜드가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것들, 독일 것들도 있고, 국내 것도 있고, 해외 것도 있고, 대만 것도 있고, 뭐 일본 것도 있고 한데,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계의 스펙을 좀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센터링 바이스인데 왜 기계 스펙이지?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테이블 틸팅 타입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옆으로 이게 뉘어 90도로 뉘어 있을 때, 그럼 센터링 바이스도 여기 이렇게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공작물이 여기 소재가 여기 있을 거고, 그럼 스핀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가공을 할 건데,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어차피 테이블에 홀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계 스펙을 좀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90도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커버, Z축 커버와 이 패드가 얼마나 간격이 닿는지 여기를 좀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테이블이 이렇게 해도 되고 반대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축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간섭이 안 되게 하려면 얼마까지 떨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 간격을 알아주는 게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이 바이스가 이 패드에서 얼마만큼 높이에 떨어져 있는지 알고, 그렇게 해야지 이 90도 구간의 가공이 100% 된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조금 다른데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160이랑 140 몇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17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공을 뭘 하는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많이들 가공하는 알루미늄이나 탄소광이나 뭐 45C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뭐 서스나 아니면은 뭐 KP4M이나 아니면 나크나 아니면은 뭐 SKD 11종, 61종 뭐 등등등등등등 많을 거 아니에요. 뭐 티타늄도 있을 거고. 근데 많을 건데 어떤 걸 가공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엄청 단단한 걸 가공하게 되면 이 바이스도 그 킬로뉴턴이라서 파악력, 파지력 같은 건데, 그 잡고 있는 힘, 파악력, 파지력이 더 높이 필요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엄청 단단한 거 가공하는데 이게 파악력이 충분하지만 이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탈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보통 센터링 바이스는 좀 많이 컴팩트한 편이어서 이 쪼에 보통 이제 우리가 물리는 양이 한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3mm 정도만 물리는 편이에요. 되게 얕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워바이스 같은 거 쓰면은 한 많이 물리시는 분들은 뭐 내가 너무 큰 거 하나만 10mm 물리시는 분도 흔치 않은데, 보통 한 6, 7mm 정도 내외 물리는 편인데 이게 한 3mm 정도만 물려도 이게 꽉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이 얇게 물리기 때문에 어떤 걸 가공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쪼의 재질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쪼의 재질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HRC 기준으로, 로코의 경도 기준으로 내가 어디까지 물려서 가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쪼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알루미늄 45C 서스까지 가공이 되는데 그 이상 단단한 걸 가공하려면 이 쪼를 초경쪼나 카바이드 쪼나 이런 거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뭐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바이스의 브랜드가 그런 쪼의 교체를, 다양한 그 쪼의 라인업의 교체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쪼만 교체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이 바이스를 새로 사야 되는 그런 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공을 주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무엇은 뭐 형상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소재를 조금 맨 처음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M3라는 장비를 통해서 좀 제한적이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왜냐면 저희 실험용품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테스트 가공품이 많은 편이어서 그래서 좀 형상이 좀 다양한 편이라 소재가 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성능이에요. 성능. 야, 이걸 내가 사지도 않고 어떻게 성능을 파악하냐. 사실 메이커별로 그걸 이제 각자가 최신의 장비라고들 다들 말씀을 하실 테니까, 제가 추천하는 이 성능을 파악하는 방법은 파지력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파지력을. 예를 들어서 어떤 센터링 바이스는 파지력이 몇 킬로뉴턴이다. 어떤 센터링 바이스는 파지력이 몇 킬로뉴턴이다.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그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비교해 보시는 걸 되게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기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수치가 맥스라고 해서 맥스를 다 잡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스팬들이 2만 RPM이 돌아간다고 해서 2만 RPM을 다 돌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이스의 맥스 킬로뉴턴이 예를 들어서 잡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5kN까지 된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Nm로 잠갔을 때 35kN의 파지력을 가진다 라는 거를 했을 때 사실 100Nm를 다 안 잠근단 말이에요. 보통 많이 해봤자 뭐 한 6, 70, 7, 80일 건데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힘이 가해지는지를 그분들께 여쭤봐서 이 파지력의 값을 알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브랜드마다 보증해 주시는 파지력에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능을 본인이 사용하시는 소재, 이번에 항목에 대비되는 소재에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이 정도 파지력이 있으면 내가 가공할 물건들이 다 잡을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의미의 성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또 성능이라고 한다면 그 소재의 뭐랄까요, 재질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고 쪼았다 풀었다 쪼았다 풀었다 쪼았다 풀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그 나사산 여기 부분이, 이 샤프트 부분이 얼마나 단단하고 좋은 건지 그리고 재질의 우수성이 뛰어난 건지는 사실 어떤 수치로 볼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뭐 메이커나 아니면 뭐 신뢰도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여기서 반영되는 포인트는 가격이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높을수록 제품 재질 하나하나의 포인트가 좀 더 우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능적인 부분을 조금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성능을 왜 체크하라고 하냐면 바이스가 센터링 바이스는 조금 많이 비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바이스보다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100, 150 이 정도 불리는 것도 몇백 합니다. 예, 몇백 출반이에요. 몇백만 원.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쓸 거 제대로 되는 거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뭐 선택은 유저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추가로 알아주면 좋은 게 스탬핑.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아까 바이스의 클램프가 3mm 정도만 물린다고 했는데 다들 이제 이게 3mm만 물려서 안 날아갈까? 우리가 생각하는 쪼의 힘으로는 그게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뭐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쪼에 이 쪼를 조금 확장해서 여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빨이 나져 있어요. 그래서 이빨로 이렇게 면으로 잡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이빨이 나지 소재를 이렇게 누르는 개념이에요. 이걸 스탬핑 하는 개념인데 이걸로 통해서 압을 되게 이탈이 안 되게끔 잘 잡아주는 건데 문제는 이 브랜드별로 이 파지력, 이 킬로뉴턴 값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공할 소재는 알루미늄인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단단한 소재를 가공하고 싶어요 하면은 스탬핑 유닛을 사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 스탬핑 유닛은 뭐냐면은 이 이동조 사이에 그 파지력 말고 미리 소재에다가 미리 이 이빨 자국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놓고 조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를 이제 스탬핑 유닛이라고 하는데 스탬핑 유닛의 장점은 조의 손상을 좀 줄일 수 있다. 왜냐면 조로 이 센터링 바이스에 쪼로 잠그면은 손상이 좀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마모가 되고. 그리고 손상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작업성이 빠르다. 미리 집어넣으면 훨씬 더 빠르겠죠. 세 번째 또 장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리 집어넣기 때문에 세팅이 좀 균일하게 돼요. 그 위치에 그대로 이빨을 맞춰서 끼우면 되니까 세팅 오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반면에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비용이 아무래도 조금 추가되는 측면이 있어요. 스탬핑 유닛이. 그래서 이게 사실 다 연관되어 있는 포인트인데 이번에 나온 항목처럼 가공을 무엇을 하는지를 알면 내가 가공할 소재에 한해서 스탬핑 유닛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필요한 바이스다. 그럼 내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확장성.
이제 이 센터링 바이스의 이 워크홀딩 이 개념들이 상당히 좀 저거 하다 보니까 뭐 제로 플레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라미드 타입의 지그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되게 확장이 가능한 범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뭐 쪼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같이 고려해 주시면 내가 지금은 이 아이를 샀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이 아이와 활용해서 다음 거를 같이 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세팅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대표적인 브랜드로 이제 브랜드 이름을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엘사가 좀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확장성의 개념이. 네, 그렇습니다. 엘사. 좌우지간 이 확장성에 대한 고려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가격대는 이제 이거는 뭐 어떤 견적을 받으시는지 그 브랜드의 어떤 라인업의 바이스를 받으시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천차만별일 거예요. 천차만별인데 국산도 있고요. 예, 우리 국산 3000리 기계라는 상당히 우수한 바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 3000리 있고 대만도 있습니다. 대만도 오축기계 잘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도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독일도 되게 아시겠지만 유명해요. 그래서 그 브랜드별로 지역별로 가격대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가격대 범위를 딱 상정해 놓고 그래서 이제 매칭을 해 나가고 조율도 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이스를 구매하시는데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김패배 씨, 그래서 당신은 뭘 샀죠? 그게 제일 키포인트잖아요. 알겠는데 너는 뭐 사셨어요? 그거는 coming soon. 네. 아직 100% 결정된 건 아니라서 아직 오픈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들 결정은 됐고요. 메이커가 라인업을 핏으로 매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곧 그 해당 바이스에 대해서 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oming soon. 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오늘은 좀 직접 쓰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 이런 컨셉이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또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여러 번 말하지만 저희도 동시 오축은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많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먼저 도입하고 적극 활용하시는 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